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내일이면 사실상 일단락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이제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한 데 이어서 이제 검찰이 직제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 장관이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뭐 검찰 수사 재량권을 좀 제한하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건 명백히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을 권력기관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지휘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유사한 얘기를 하죠.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 비조직에 대한 직제 없는 것을 이제 조직하는 것 부분은 사실상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검찰총장이 재량으로 이 직제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이슈들, 사안들에 대해서 뭐 무제한적으로 수사를 할 것에 대한 어떤 제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조국 사태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사실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도 뭐 모든 영역에 걸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성과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총장이 지나치게 이 방만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직제 없는 이 수사팀을 만들 때는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한 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특별 수사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로 봐요. 근데 예.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가까운 여러 이 지금 현재 이 청와대라든가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그 간부들이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총장이 직접 주도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게 되면 심지어 지방으로 발령낸 검사장도 그게 특별수사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이제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현재 살아있는 권력, 현재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좀 막기 위하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과연 뭐가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이러한 거를 만드는 거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바로 이거에 의해서 특별수사팀한테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이거 법무장관이 이거를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는 법률 차원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령이라든가 규칙의 차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과연 법률이 그 상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검찰청법을 과연 이렇게 초월해서 정관이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법학자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논란이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징계를 언급한 추 장관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렇고 여당도 또 항명이다라고 힘을 또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라든지 감찰 이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를 약간 의도적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닌가. 뭐 기자들이 찍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부러 보여준 건데 예. 사실상 징계나 감찰에 해당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징계가 되려면 뭔가 뚜렷하게 어떤 기준이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의견을 개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뭐 이 지금 검찰청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정원도 있고 뭐 국세청도 있고 이걸 방치하면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개연성도 있고 공직 전체 사회의 어떤 기강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취임 며칠이 안 됐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인사에 관해서 굉장히 인사적 재량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저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주 조기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불가피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혁의 의지를 계속해서 아마 살려갈 공산이 매우 크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지금의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감찰을 시행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오선의 어떤 경력이 있고 당대표로 했던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할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징계나 감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징계와 감찰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국회에서 일부러 언론들이 찍을 수 있도록 한 거는 대외적으로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약간 시의성 압박,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예. 또 단순히 하지도 않는데 쇼로 보여준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감찰이라든가 징계를 시도는 할 텐데 문제는 과연 이번에 이 인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검찰청법 34종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 듣지 못한 거는 법무장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도 책임도 거론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가 과연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서로 양측의 설명이 다르거든요. 예. 검찰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은 과거에 인사의 의견을 듣는 걸 할 때는 관례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초안을 만들고 그거를 기초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소위 협의 또는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에서 하고 또 다른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징계와 감찰은 계속 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검찰이 밀어붙일 경우 사퇴 압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압박을 가해서 사퇴를 시킨다고 하면은 해임이라든가 사퇴를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총선 전에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실제 실현은 가능하지는 않고요. 총선에 나온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뿐만 아니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줄이는 좀 직제 개편안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압박 카드를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취임사에서 이건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수사 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하고 연동되냐면 현 정부의 공약 사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이제 축소시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검찰이 일종의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공안부라든가 지금은 이제 특수부가 득세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일이라는 건 검찰 일은 형사부라든가 공판부인데 이들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좀 권력과 연동되어 있는 부서들이 사실은 검찰을 주도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형사부나 공판부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검찰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또 다른 이제 중간 간부 인사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떤 수사들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수사 세 가지 갈래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수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온다고 해도 갑자기 뭐 이런 수사의 방향이 뒤틀어진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검찰에서 따로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찰의 속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검찰에서는 현재 이번에 인사에 여러 가지 좌천성 인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좌천성 인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그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지휘를 책임졌던 간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다고 해서 이 수사를 또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속도가 늦춰지거나 이런 모습은 본찰을 위해서 검찰의 어떠한 본인들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수사 속도를 내면서 일종의 이거를 이제 또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일부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로 갖고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는 것 같고 검찰도 여러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 거는 많이 그런 전언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지금 반발하거나 이런 의견 표명은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좌천된 사람들도 대부분 사표를 내지 않고 버텨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반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항명이라 그래서 소위 이제 앞으로 징계라든가 진짜 이 경질의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수사는 굉장히 강화하는 거로 가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주변 참모진들도 대부분 이 현 전 정부의 우호적일 수 있는 인사들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세로 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빈손으로 철수를 했단 말이죠. 압수수색을 빈손으로 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하고 지금 검찰의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청와대도 이미 한 차례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 뭐 총리실, KDI까지 뭐 안 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빈손으로 오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영장에 뭔가 특정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상이 적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뭘 내가 내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검찰은 이미 특정돼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종의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우리는 양쪽이 모두 다 영장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것이 뭐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방해를 해서 지금 압색이 안 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그 의구심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소모적으로 논쟁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윤 총장 같은 경우에도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갈등이 좀 잦아들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신경전이 이제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안건으로 오를 거라고 합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공조를 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마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탄핵 소추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이 더 강화돼 있고요. 근데 보통 장관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적의원 3분의 1로 일단은 발의를 하고요. 3분의 1은 한국당이 108석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148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이 108석인데 최근에 나온 검찰 인사 직후에 좌천 인사 직후에 나온 논평으로만 보면은 148석에 600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하고 또 이제 새 보수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논평을 냈거든요. 거기에다가
평화당이라든가 대한신당도 좀 다소 우려한다는 식의 냈고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인사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러한 구도로만 보면은 서로 148석에 서로 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에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대한신당이나 평화당 이런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현재로 좀 적기 때문에 예. 탄핵 소추가 현재 의결되기는 좀 현재로서는 좀 덜 무르익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가능성에 대해 좀 적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148석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4+1이 여러 가지 뭐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을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어렵사리 그걸 만들어낸 장면들을 우리가 봤어요. 예. 그런데 108석을 갖고서 지금 148석에 준하는 그런 어떤 통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좀 정치 공세적인 일종의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만큼 저항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 세력에게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또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낙연 총리는 바로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날 텐데요. 글쎄요, 앞으로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낙연 총리, 현재로서는 총리죠. 총리가 물러나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민주당은 상당히 사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게 뭐냐면 선거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뛰는 후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소위 선거의 사령관 일종의 얼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도 뭐 나름대로 무리 없이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의 얼굴만 갖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지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오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거나 단독 선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를 맡는 주로 권역별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는 현재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도권의 뭐 담당 선대위원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대선 주자 지지도가 가장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는데 또 그렇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 그렇게 또 대선 주자 지지도 1위고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은 만큼 또 그런 경우는 한국당에서 또 굉장히 강한 후보를 내가지고 소위 발목을 잡아서 다른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또 부담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와 양강구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실현 가능성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차기 후보 1위라는 거, 지지율 1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거든요. 그리고 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당에서 뭔가를 맡긴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들, 의지를 피력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본다고 생각해요. 상징성. 그러니까 어딜 나가건 매우 이제 큰 중요한 국민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나갈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종로가 거기 합당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이.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표성인데요. 그러니까 당을 대표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공동선대위원장 뭐 그런 측면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 당의 선거를 한번 좀 지휘를 해가지고 승리를 한번 견인하는 그런 대표 역할을 해보겠다. 뭐 예.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갖고서 아마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복귀를 한다면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시 갑 상임부위원장이 이제 총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지역구 세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국 사태와 같은 맥락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좀 진 전 교수의 요즘 행보 좀 계속해서 여권,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논리 전개를 해서 문희상 의장 아들 출마 문제를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예. 국회의장의 아들이라서 정치를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근데 외국의 경우 이렇게 소위 그걸 이제 우리가 세습이라 하면 벌써 안 좋은 표현인데 외국의 경우는 아버지에서 아들이라든가 미국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일본은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예. 그럴 수는 있는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청년의 일자리들도 모자라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나 부모의 힘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계속 최근에 보면 가장 앞장 한국당이 아닌 사람 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지금 소위 친문 진영의 여러 가지 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네. 말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맞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나쁠 건 없죠.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또 친문 진영이나 여권에서는 왜 진 교수가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저한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 현재 당장 무슨 강한 의도를 갖고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진 전 교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아주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의 일환인데 그 내심 근데 이제 진전이 되다 보면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한국당 같은 보수 세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에 진보 세력 내에서 결국에는 세월이 바뀌다 보면 친문이 항상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은 친문이 아닌 반문에 가까운 입장을 택해서 나중에 이 친문이 힘이 좀 약화될 때 반문 진영의 정치적 좀 리더가 돼보고 싶은 마음이 속내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국민 정서상의 좀 부담감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지금 문석균 씨죠. 문석균 씨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봉토 세습이다.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봉토라고 세습이라 그러면 이 의정부 지역구가 문희상 의장 건가요?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 시민에 대한 어떤 투표권이라든가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어떤 이 도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사실은 진 교수의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어떤 표현들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지금 문석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습이라 그러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경필 의원이라든가 뭐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등등의 것들. 그러니까 진 교수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좀 형평성을 갖고 비판하기를 좀 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경선과 또 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개입해서 또 판단할 거고요. 본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정부 시민들이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세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도 전체를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딱 구성해서 이건 뭐 안 좋은 것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래서 주권자의 몫을 누가 먼저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추진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보수 중도 진영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도 공을 들이고 있죠. 유승민계가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보수 재건의 3원칙, 탄핵 문제 포함해서요. 이 부분을 좀 황 대표가 수용할지가 관심이 쏠리는데 어느 정도로 가능성 보시는지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보수재건 소위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거를 수용할지 그 수용을 하는데 그걸 공표를 하느냐 이제 그게 관심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직접 이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3원칙을 표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거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좀 예.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도 거부할 것도 아니다. 이미 그러한 뜻이 이번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 합의 사항에 3개 항이 사실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 문제라든가 이거를 뭐 총선 과정에서 거론한다 그래서 통합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고 또 가급적 현재의 노선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헌집을 허물고 새집 짓자 하는 이런 거를 굳이 반대하겠느냐. 그러나 이런 굳이 이거를 막 조건을 표명해라라고 조건을 다는 거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과연 통합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들이라든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통합까지 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통합을 못하게 되면 총선 과정에서 이제 통합할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통합을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 총선 과정에서 연대라는 방식이 있거든. 당은 따로 있더라도 여러 공천을 서로 어디 겹쳐서 공천하면 서로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탄핵 관련을 좀 수용하기에는 여러모로 친박 세력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황교안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협통위의 회의를 보면 이 탄핵안을 건너자 이 첫 번째 조건은 사실상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분노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핵심은 사실은 개혁 보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박형준 위원장은 뭐 안철수에서 보수까지 전체 아주 큰 그림을 빅텐트죠. 그걸 그려서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사실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내용적인 혁신을 얘기를 하고 질적인 개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즉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의 이견의 아주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복귀를 앞두고 총선 지형이 좀 어떻게 바뀔지를 좀 전망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한 15일 전후에 귀국할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대통령 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귀국할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비슷한 날에 하면은 또 관심이 분산이 되니까. 그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 상당히 총선 과정의 주요 변수긴 해요. 왜냐하면 총선 때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어디를 고를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현재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이 있는 것이고 한국당 중심으로 하는 범야권이 있는데 현재 안철수 전 대표는 일종의 제3지대의 중도 진영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이번에 표명을 했어요. 정기 복귀를 선언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보수 세력과 함께 중도 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시도할 거냐? 아니면 본인의 제3지대 중도적인 이러한 거를 독자적인 신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현재 바른미래당 속에 손학규 대표가 있는데 들어가서 그걸 재건하느냐? 세 갈래 길에 놓여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여러 가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한국당과 통합을 이번 총선에서 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야권과 해갈지 그런 논의는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안 전 대표의 행보나 좀 총선 지형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나온 얘기죠. 지금 오기 전에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새로운 리더십, 기득권 청산, 그리고 세대 교체,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상당 기간 동안에 대치 국면이 생기면서 중도 영역이 확 넓어졌어요. 그리고 예. 이 부동층도 굉장히 넓어졌고 여기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중도를 자임했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놓치고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오히려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그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따라서 통합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을 할 공산이 매우 크고 그런 차원에서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게도 매우 공세적인 어떤 접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이제 총선 준비에 돌입할 여야의 이야기와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야기까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